많이 덥지만 여기까지 와준 친구들한테 다 같이 오늘 네트워킹을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실 프로그램은 뭐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씩씩하네요, 역시. 예,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진학 멘토링 드림부트 3기 학생 멘티 워크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공계 진로 진학에 관련해서 희망학과 정보라던가 아니면 선배들이 어떻게 진학했는지 노하우 등을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희망학과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학과 정보를 적어줘서 저희가 참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많은 걸 드리기도 하지만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의 미래를 적어볼 수 있는 나의 버킷리스트를 자료집 뒷부분에 마련을 했으니까 오늘 들으신 정보를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내가 희망학과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진로를 결정할 것인지 좀 방향 가이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을 맡은 윗세 기획정책실 육성지원 담당하고 있는 최문용 선임 PM이에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다. 이런 호흡 별로 없는데 역시 고등학생이 우리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먼저 저희 윗세 이혜숙 소장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이혜숙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할미꽃이 된 이후로 이렇게 환영을 못 받아보는데 제가 그래서 할미꽃도 꽃이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더위를 무릅쓰고 먼 곳에서 이화 캠퍼스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화 캠퍼스에 오래간만에 왔어요. 저도 이화대학에서 34년을 근무하고 놀라셨죠?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을 해서 여러분하고 풀타임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캠퍼스를 오니까 이렇게 더운 날인데도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는 길이 더웠지만 괜찮으셨죠? 네. 캠퍼스도 아름답고 그죠? 네. 이 중남당은 저희 이화여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대학원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대학원장으로 몇 년 전에 2년 동안 근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회도 깊은데 또 이 건물에 오니까 더욱더 감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드림 노트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꿈을 찾아서 몇십 년을 헤매기도 하는데 꿈을 좀 빨리 찾으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드림 노트에서 하는 게 여러분이 꿈을 좀 빨리 찾는데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하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여성 과학자가 수가 적은데 좀 해보자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뭐냐 하면 수가 적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 그 과학기술을 짜면서 이제 일생을 좀 계획을 하시면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저기 남학생 몇 명도 보이네. 남학생 손 좀 들어보세요. 좀 있죠? 네, 여러분 우리가 과학기술계에 가면 항상 여자들이 소수예요. 우리 남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좀 이따가 여러분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선생님도 이화여대 최기준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이세요. 그때도 열렬한 활동을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기술계에 남성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여자들이 조금 하다 보니 그 과학이라는 지식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요즘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두 개만 들게요. 하나는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가 뭐 잘못되면은 인간한테 해로운 게 이제 알려지면 신약이 퇴출이 되는데 신약
때가 오는 것이죠. 여기도 빈자리 있네요. 그런데 그 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미국에서 10개의 신약이 퇴출이 됐으면 수십 조의 손해를 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8개가 여성한테 훨씬 더 불리한 거예요. 여성한테 부작용이 더 많은 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을 개발하는 그 전 단계에서 수컷쥐 또는 수컷 동물만 갖고 실험을 해서 그렇다 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이게 뭐 암컷을 쓰냐 수컷을 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우리가 줄기세포도 하잖아요. 장기 이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이게 성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일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쓰는 많은 기기나 뭐 도구나 이런 것들이 실험실에서 해봐 해서 대면 시장에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집 앞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 음성을 누군가 레코그나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에 나왔는데 그 인식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남자한테는 되고. 왜 그랬을까? 아니 남자가 만들었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 네, 여러분 목소리와 남학생들 목소리가 똑같은가요? 네, 파장이랑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 남자만 있었던 거예요. 해봤는데 됐어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여성이 반인 세상에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손해를 많이 받겠지. 다시 들어가서 만들어 갖고 와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실험을 할 때나 무슨 그런 걸 개발할 때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있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다 반영된 과학기술 발전 또는 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무슨 기기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정말 이 과학기술 세상은 여러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에 관심이 좀 있다. 그러면 들어오면 정말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과학기술자가 아니어도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만드는데 자기가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손길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이 드림보트를 통해서 이 과학기술의 세계를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900명 넘는 3년 동안 올해를 포함해서 학생들을 이제 드림보트를 통해서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국의 진학에 대한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 3년째인데 3년 차에 제일 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가 뭐 수천 명, 수백 명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뭐 멘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로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가서 일당백으로 야, 이 세상이 되게 재밌다더라. 한번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권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화대학에 온 만큼 또 이래 캠퍼스 구경도 좀 잘 하시고 덥지만 여기저기.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 오셨던 분들 계세요? 네, 지혜 나눔 강연에 그렇죠? 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 센터에도 좀 방문해 주시고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잘 하시면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가 있어요. 뭐 물론 이 드림보트를 타고 가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나중에 내가 이런 거 했어 뭐 그리고 큰 일을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저희는 그게 큰 보람일 텐데 그 전에도 1년 동안에도 여러분이 이걸 잘 끝내시면 끝내시는 대로 뭐 수료증도 나가고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에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시고 마무리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잘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잘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또 이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도 우리한테 좀 전달을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 센터와 함께 여러분의 꿈을 잘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이예수 교수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정년퇴임 하신 지 지금 몇 년이 되셨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결국 그 이화에서의 교육 그리고 이화에서의 또 후학들을 갖다 양성하시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그런 어떤 힘들이 이렇게 정년퇴임하신 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근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오늘 환영사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으면서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09년도, 10년도인가요? 그때 저 입학처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또 간만에 이제 우리 이 생기 넘치는 우리 고등학생들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에 제가 기꺼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막상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까는 어떤 말씀을 이게 지금 입학 설명회도 아니고 근데 어떤 진학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말씀을 드릴까 망설이다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화에 오셨기 때문에 이화가 어떤 대학인지 하는 것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화여대 공과대학이 있다는 거 모르는 학생들도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화여대 공대에 있는 거 모르는 학생? 있을 것 같아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공대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화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화여자대학교 올해가 몇 년 된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고요? 180? 80? 120년? 거의 비슷한 숫자도 나오네요. 올해가 129년입니다. 1886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29년, 내년에가 이제 139년이 되는데요. 129년 전에 스크랜턴 여사라는 선교사 분께서 나이도 지드셔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명의 여학생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정동, 지금 이화여대 자리에 거기에서 이제 한 명의 여학생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한 것이 이화의 교육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화여대가 어떤 교육의 발자취를 계속 걸어왔던 그것이 결국은 교육에 어떤 소외되었던 한국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교육의 문이 열리고 오늘날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배우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 갔던 것이 결국 이화가 그 길을 다 같이 걸어왔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화의 교육의 역사가 한국 여성 교육의 역사와 걸음을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화는 지난 129년 동안 수없이 많은 최고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말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성이 했던 모든 처음인 것은 다 이화가 시작을 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의 어떤 교육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선미의 교육 이런 얘기처럼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화의 그 영문 이름을 가지고 이화의 교육 정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화 영문 이름은 혹시 아세요? 이화 영문 이름? 이화 위민. 네? 이화 우먼스입니다. 우먼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우먼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대로 하면 이화, 다른 대학 숙명,
위민스 유니버시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화는 우먼스 유니버시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화는 우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모두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꾸어 인재로 기른다는 그런 교육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먼에 S를 붙여서 한 명 한 명을 중시하는 그것이 이화의 교육 정신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논문을 쓴다든가 외국의 어떤 보낼 때 많은 분들이 영어 스펠 잘못됐다고 고쳐오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그 영어 이름을 좀 바꾸자는 요청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이화의 그 교육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화 우먼스 유니버시티로 계속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화는 지난 129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그리고 개혁을 하면서 오늘의 이화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에는 비전 2020을 발표를 했고 그 내용에는 그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라는 어떤 비전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러한 사업의 결과로서 지금 올해 바로 이제 이 사업의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국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최근 한 2개월 동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한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가장 최근에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선정된 사업은 에이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부교육 선도 사업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억씩 4년 동안 지원되는 이런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K-MOOC라는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 우리 교수님들의 강의가 대한민국뿐이라 전 세계로 또 국가에서 지원되면서 어떤 오픈되어지는 이런 공개 강좌도 국가적으로 지원받아서 3년 동안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가 센터 사업이라는 학생들에게 어떤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갖다 심어주어서 앞으로 학생들이 창업하는 데까지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바로 선정이 되어서 이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화에 온다면 이것들은 결국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기 위한 그런 인도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화가 발전했던 과정들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희 공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공대는 1996년도 지금 19년 됐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저희 20주년이 되는데요. 1999년에 여성 특유의 능력인 감성, 소통, 친화력, 그리고 섬세함, 창의성 등이 과학기술 발달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계 최초의 여자 공대가 생겼습니다. 저희 이화여대가 공대가 생긴 이후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이화여대 공대를 보러 많이 방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는 미국의 스미스 칼리지니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그런 데들도 다 이화의 볼을 보고 자체 내 공대를 갖다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공과대학에는 현재 학부에 7개의 학과가 있는데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은 건축 설계 쪽입니다. 이론 쪽에 5년제 학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학과가 있고요. 식품공학, 환경공학 이렇게 6개 학과가 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화학 및 신소재공학과라는 것이 새롭게 신설이 돼서 7개 학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또 대학원에는 대학원만의 학과로서 대기과학공학과가 따로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더불어서 내후년 2017년도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을 아마 고3이 아니고 고2이하가 될 것 같으면은 내후년 정도는 적어도 1개 내지 2개의 학과가 더 생길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화에 있는 이화 공과대학에 있는 이런 학과들은 여성 친화적인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이런 섬세하고 감성과 어떤 이런 창의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커리큘럼이 짜 있고 그런 내용으로 학생들 갖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자세히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지금 저희가 기획하는 8월 4일에 혹시 하이 이화라는 프로그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이 이화라는 게 이화 입학처 주간으로 해서
각 단과 대학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공대는 입학처 주관이지만 저희 공대가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전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그 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 전공마다 2개의 랩 투어를 진행하고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그 전공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7월 23일, 24일 우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원을 모집하는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때 오셔서 아마 그런 전공들이 이렇게 듣는 기회도 있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전공이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저희 전공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대학은 창의 융합형 글로벌 여성공학 리더 양성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 공대 내에 있는 공학 교육 혁신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창의 융합에 대한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 공과대학은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체와의 연계한 여러 가지 인턴십, 현장 실습, 견학 그리고 멘토링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게지만은 저희 이화여대 그리고 이화여대 공대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오신 학생들이 주로 이공계 쪽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개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공대, 이공계 이쪽을 볼 것 같으면 이 사회적인 수요도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공계 깊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라는 이 대한민국이 자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오늘의 이와 인터넷 강국, 뭐 IT 강국 그리고 모든 어떤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이공계의 그런 어떤 발전, 그런 어떤 노력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데 있어서의 이공학도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한동안 이공계 깊이 현상으로서 상당히 힘든 상황을 겪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취업난에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공계를 상당히 선호하고 또한 이공계를 많이 진학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공계라는 것이 결국 이공계도 이학과 어떤 공대가 있으면 이학 그리고 특히 요즘은 융합교육이 또 많이 이제 지금 필요한데 융합이라는 것은 이런 이공 자연계적인 어떤 성향과 인문계의 어떤 성향이 같이 융합되는 것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내가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학문과 융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전공을 먼저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학에서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첫 번째 어떤 전공을 택해서 들어올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내가 커리어 패스를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공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일생을 아마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뭐 7, 80대까지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평생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업, 전공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앞에 삶이 윤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화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잠시지만은 어떤 이화에서 이 캠퍼스 갔다 한번 구경하고 또한 이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화가 오늘까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하루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약 10월 말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속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본인이 어떻게 활동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우선은 센터 이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한국 이름으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예요. 말 그대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는 곳이고 여기는 여성의 생애주길로 봤을 때 중고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경력자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제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진학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역 사업단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포함해서 밑에 이제 호남, 제주권, 강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동남권역에서 부산 쪽에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6개 지역 사업단을 다 커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멘토링은 솔직히 많이 들어봤지만 뭐가 다른가? 윗셋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은 맨 위에 진학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이공계 분야에 관심 있는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고등학생들에게도 이공계 진학에 관련해서 정보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멘토링은 매해마다 수혜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눈에 띄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멘토링 수혜자 현황을 보시면 그래프가 굉장히 높게 곡선을 고르고 있죠.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굳이 그분과 1대1로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내가 궁금한 점을 이제 남기게 되죠. 온라인상에서 남기면 선생님들께서 그걸 보시고 답글을 제시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진학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멘토, 멘티 그리고 여러 학교가 참여하고 계신 거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매해마다 정말 남들보다 눈에 띄게 멘토링 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상을 줘요. 올해의 멘토 상이라고 해서 멘토가 되신 분들도 주지만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있어요. 멘티 분들에게도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가면서 진당 멘토링을 위해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그걸 보고서 이런 상들을 주니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진학 멘토링은 지금 드림보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3년이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2013, 14, 15, 3개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 지금 총 139명의 멘토와 909명의 멘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기에 참여했던 드림보트 1기생분들 고1 학생이었죠, 당시엔. 지금 이제 당시 고1이나 고2 학생인데 고2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죠. 총 32명 중에 그분들의 이공계 진학을 봤더니 30명에 가까운 숫자가 이공계로 진학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진학 멘토링 자체가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공계 희망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저희가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때 나의 진로를 좀 더 확실히 확고하게 했던 계기가 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멘토링 활동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료 조건 여러분이 10월 말일날 모든 활동이 끝나면은 저희가 수료증을 보내드리게 되어 있어요. 수료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멘토링은 5점, 그래서 각 몇 회 이상, 4회 이상 하셔야 되고 오프라인은 총 30점이어서 3회 이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참여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와 진로계획서 왜 본인은 여기에 참여를 했고 이걸 통해서 이공계로 어떻게 진학을 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총 평균을 내서 수료증은 60점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모두 발급이 됩니다. 다만 우수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점 이상일 때 따로 우수상을 드리니까요. 요 점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은 지금 자료집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홈페이지 많이 활용하시는데 온라인 활동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활동을 위해서는 윗셋 홈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멘토링 페이지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학과 홈페이지 또는 자료집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지금 16개 지역사업단에서 앞에 포스터 보이시지만 GW로 해서 지금은 공학시대 각 지역사업단에서도 이공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굳이 수도권에 올라오지 않으셔도 본인이 가까운 지역에서 본인에게 원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멘토링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퀵 메뉴 보시면은 맨 하단에 온라인 멘토링 이용 안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이 어떻게 멘토링 처음부터 여기 가입부터 그 다음에 멘토링 진단 검사 그리고 맨 마지막 마이클 보관 멘토링 별까지 어떤 프로세스로 참여하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점 놓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7개월 동안 이제 진한 멘토링 수행하실 건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얻어가세요.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기회만 제공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또는 적게 가져가요. 물론 이게 본인의 고3 때 입학 그 진로를 결정하는데 딱 그 당시에 정말 효과적이었나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이공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기 참여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했을 때는 그 학과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사람을 좀 더 알아야지만 되는 거니까 학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후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내용을 좀 보시고 아 이런 학과도 있었구나 이런 쪽으로도 진로가 가능하거나 수학과 과학을 못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 실제로 사례 얘기를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처럼 청중 자리에 앉아서 여기 계신 대학생분들 그리고 박사님, 연구원분들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번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 또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반가워요. 안녕,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1기 때 안태은이라는 대구 과기대 학생 멘토님이랑 신도연 여성 과기 멘토님이랑 함께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저희 그 멘토님 계신 연구소나 다른 대학도 견학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온라인 멘토링 위젯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멘토링 활동 진행하면서 이런 거 다 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발표를 부탁받으면서 저에게 부탁하셨던 게 여러분들 학과 소개랑 그리고 또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생명분자과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고 그리고 자연과학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뒤에 여러분께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드리긴 하겠지만 뒤에 공학이랑 그런 거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는 자연과학대 위주로 또 여러분들께 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우선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이라고 했을 때 전공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자연과학대랑 공과대랑 그리고 의학, 약학, 간호학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드리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그게 불가능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진로 정하고 이럴 때 학과 많이 보실 텐데 전공보다는 교과 과정을 보시면 그 전공이 몇 학년 때 뭘 배우고 또 그 과목이 뭐에 대한 걸 배우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항상 교과 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자연과학대 학생인데 지금 1학년 1학기가 끝났잖아요. 저는 1학기에 화학, 생명, 그리고 수학, 그리고 다른 교양 과목들을 배웠어요. 자연과학대 학생들은 아마 학부로 들어가든 전공으로 들어가든 아마 기초 과목으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요. 자연과학대 크게 5가지 과가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물리. 물리를 대학에서 배우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보통 물리를 배우면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역학이나 그런 걸 배우는 물리학과가 있고
또 천체물리라고 해서 우주에 대해서 배우는 물리학과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나중에 진로 정하실 때 자세하게 나눠서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구환경과학, 이화여자대학교는 아쉽게도 지구과학과는 자연대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학과가 있는 대학을 잘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학 통계학과가 있죠. 수학 통계를 배우면 특히 통계 같은 과목은 여러분 흔히 생각하실 금융계에 많이 취직을 하기도 하는데요. 금융계 말고도 비금융권이라고 해서 통계진흥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병원 같은 데 취직해서 사무직으로 계산하거나 통계를 보는 데도 많이 취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2학년 때 생명과학과로 진학을 꿈꿔서 화학생명분자과학부로 들어왔는데 생명과학이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통은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배우면 약 30에서 50% 정도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세부 전공으로 신경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운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발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운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뇌과학이 인기가 많아서 또 그쪽이랑 융합해서 과학 과목을 더 배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이죠. 화학도 참 적용 범위가 많은 학문인데 화학을 전공하고 나면은 보통 이제 화학은 또 공부도 많이 하지만 더 취직을 기업 쪽으로 많이 해요. 여러분 태평양 회사에 취직해서 화장품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 말고 다른 과목이랑 연관시켜서 또 화학 공부를 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공과대가 있는데요. 공과대 진짜 종류가 많고 저도 자연과학대학교라서 더 자세하게는 많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께 좀 과목 소개해드리면 화학신소재공학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건설 건축학 관심 있으신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드웨어나 반도체 같은 어떤 기계 조작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또 그거 말고 C 언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운다고 해요. 그리고 에너지공학과, 좀 세분화되어 있는 대학교는 에너지공학 말고 핵 에너지에 관련된 것만 배우는 전공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계항공에 관한 내용도 있죠. 여러분 남학생들은 아마 또 비행기, 기계에 관심 많으셔서 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의학학 및 간호대 있는데요. 의학과에서 사실 다 의학과 하면 의사 되겠지 이것만 하시는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확히 배우는 건 이런 것들 배우고요. 그리고 간호학과, 그 약학 제약학과는 사실 이제 대학교로 바로 전공은 못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학부생 2년을 마치고 따로 시험을 봐서 약대에 입학해야 이 과목들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수의학과,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사실 여기에 더하자면 식품공학과라는 것도 있고요. 이대에도 식품공학과가 있는 학교는 많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이대에 하나가 있어요. 식품공학과 다니는 친구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를 들면 매운맛을 내는 게 캡사이신 분자면 캡사이신 분자랑 비슷한 걸 합성해서 또 매운맛을 내는 다른 가루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제 친구 중에 하나는 CJ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가서 햇반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던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식품공학과라는 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뒤에 여러분께 발표해 주시는 분들이 공학 쪽에 더 관련이 많으신 분들이라 제가 여기서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자연과학은 굉장히 응용 분야가 넓어요. 예를 들면 제 멘토셨던 박사님께서는 한국
지질자원연구소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생명과학을 전공하셨거든요. 지질과학 연구소에서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미생물, 토양. 그분이 하셨던 일은요, 어떤 박테리아나 세균들 중에는 금속을 먹었다가 나중에 어떤 자극을 주면은 금속을 뱉어내서 합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질 속에 사는 세균들을 연구해서 그 금속 물질을 연구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고요. 그래서 보통 생명과학 전공하면 막 신경해야지 아니면 뭐 생명공학 해야지 유전자 조작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적용 범위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자연과학은 이건 제가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제게 해주셨던 말인데 자연과학이 굉장히 철학하고 맞닿아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공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람한테 바로 적용해야 되는 학문이고 우리 실생활에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사회하고 그 학문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한다면 자연과학은 자연에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이 제일 자연스러운 길인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학과 소개가 좀 자세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이랑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멘토링 진행하면서 더 멘토님들 도움 많이 받고 이럴 테니까 자기 꿈 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 여기서 도움 많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지금 방학하셨나요? 방학 안 했어요? 시험은 봤어요? 시험 잘 봤나요? 여러분 대학 오면 막 선배들이 막 재밌는 거 많이 한다 그러죠? 뭐가 제일 기대돼요? 미팅? 미팅? 저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교복 입고 학교 가고 저도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능 막 입시랑 수능 보느라 선생님들한테 끌려다니고 혼자 막 울고 힘들고 이랬는데 대학 와서 이제 한 학기가 딱 지나고 방학이 됐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대학 생활이 진짜는 좀 어떤지 잠깐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대학 생활 하면 다 막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이 좀 힘들었어요. 특히 공부하는 게 물론 수능처럼은 좀 덜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대학 생활에서 학업도 진짜 중요하고요. 동아리 및 대외 활동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거 학업 이거 뭐게요?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좌석 독서실 열람 좌석표예요. 저 시험 기간인데 남은 좌석 보이세요? 남은 좌석이 한 자리예요. 한 자리씩. 진짜 다들 놀 줄 아는데 대학 와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해요. 이거 열람실 좌석 꽉 차 있는 시험 기간에 공부가요. 여러분이 전공하고 싶은 걸 대학 와서 공부하니까 더 재밌는 것도 있는데요. 공부를 해서 학점을 잘 받으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학교에서 보내주는 교환학생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교직이수 같은 것도 아니면 장학금 아니면 복수 전공 뭐 이런 게 다 학점에서 끊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업 관리도 조금 생각하고 오시고요. 이 사진 참 고등학생들 많이 괴롭히죠, 재수가. 근데 이게 대학생들도 똑같이 괴롭혀요. 왜냐면 재수 때문에 고등학생이 괴롭고 이 사진은 대학생들은 학점이 잘 안 나오면 재수강을 해야 돼서 항상 시험 기간에 이 짤이 많이 돌아다녀요. 자기개발 여러분 대학 오면 바쁘기도 한데 자기가 시간표를 정하고 또 자율적인 시간이 많아서 자유시간도 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종강을 6월 17일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방학한 지 한 달쯤이 다 돼가고 또 다시 학교에 가는 게 9월 1일이에요. 3개월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참 그 시간이 길긴 한데 또 자기가 잘 보내야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발할 시간도 되게 많은데 저는 캘리그라피, 제 친구들이랑 같이 캘리그라피 관심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놀러 갔다가 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태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태국 갔다 와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그리고 또 토익 토플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고시 보는 친구들은 방학 때 많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랑 대외 활동도 진짜 많은데 저희 2화에는 한복 흐드러지다라는 동아리가 있어서 막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아니면 한복 입고 경복궁 같은 데 놀러 가서 이렇게 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이렇게 좀 택견, 이건 중앙대 택견 동아리인데 나중에 미팅 잡을 땐 여기랑 잡는 걸로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커피 마시는 동아리도 있고 어떤 화학과 교수님은 와인 동아리 만드셔서 같이 와인 마시러 다니는 동아리도 있고요. 또 막 스포츠 동아리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그 학술 동아리도 많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신촌에 있는 연대, 이대, 서강대 이렇게 세 학교가 연합하는 동아리가 되게 많은데 생명과학 동아리 바라라고 있어서 그런 동아리는 방학 때 모여서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발표도 같이 하고 그런 동아리가 많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이 되게 많은데 그런 어떤 기업이나 그런 데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모집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있고 또 봉사활동, 해외 봉사활동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커뮤니티 만들어서 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대외 활동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구소에서 랩 로테이션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외교통상부 같은 데서 이렇게 글로벌 뭐 학생 캠프 이렇게 해서 대학생들 모집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아까 이해숙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젯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 여학생들을 특히 상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제가 1기 때 멘토링을 했을 때 그 저희 멘토님이 계신 연구단지에 갔었어요. 근데 연구단지 내에 뭐가 있었냐면 어린이 보육원이 그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 이제 과학을 전공하고 과학연구원이 되거나 하면 이제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연구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연구 단지 내에 있는 여성 연구원들을 위해서 아이를 맡겨놓을 수 있는 근무 시간 동안 그런 보육원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네트워킹 시간도 가질 거고 여러 다른 분들이 그런 발표도 해주실 텐데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멘토링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쩌면 만나게 될지도 모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가 다시 이번엔 여러분들 발표하는 자리에 쓴 거잖아요. 여러분도 멘토링 끝나고 또 여러분들 꿈 확실히 정하시고 다음에 미래에 여러분들하고 대학교에서 같은 과학 전공하는 선후배나 동기로 아니면 같이 과학 연구하는 동료나 선후배 동료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표 너무 좀 잘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들 또 좋은 시간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신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우선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전자공학과에 진학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지 그런 교육 과정이랑 교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어디로 취업하는지 취업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저 학부 때에는 정보통신 전자공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부를 다녔었고 하다가 보니까 전자공학에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대학원을 입학하였고 지금은 석사 2학기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있는 연구실은 지능형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 연구실이라 그래서 말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상이라고는 좀 그냥 자랑같이 적어봤는데 뭐 딱히 없고 위젯에서는 공학연구팀제 사업을 지금 2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젯에서 제가 하면서 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와이어리스 칩투칩 데이터 트랜스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컴퓨터 내 뭐 CPU, 메모리 이런 게 이렇게 유선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칩들이. 근데 이게 이제 유선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크기가 되게 커지고 그래서 컴퓨터 본체의 크기가 큰 건데 이제 이 칩을 이렇게 쌓아서 무선으로 이제 하면 크기도 줄어들고 작고 또 간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원래 발표하기로 한 본 목적으로 돌아와서 전자공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공학 하면 되게 보면 뭐 회로 이렇게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자공학이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5가지로 나눠보면 지능 제어, 반도체, 전파통신, 멀티미디어, 컴퓨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능 제어 쪽에서 보면 로봇은 뭐 다들 아시겠고 항공 우주가 전자랑 어떤 관련이 있냐 하면 항공기나 인공위성 같은 거에 이제 전자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전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전자공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라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는 기계공학이랑 전자공학을 합친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융합적인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만 해서는 잘 안 되고 기계랑 전자랑 같이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연구하는 게 메카트로닉스고요. 그 다음 또 자동차도 그 전력전자 기반으로 이런 모터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전자공학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는 전자공학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고 또 제가 하는 분야인데 그 안에선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전력을 조금 쓰는 그런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걸 많이 연구하고 있어서 이 분야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통신으로 가서 약간 전파통신이라 그러면 정보통신 쪽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파통신도 이제 전자공학을 공부하셔서 어떤 뭐 저희가 쓰는 휴대폰 이런 게 다 통신 기기를 만드는 건데 그걸 아시려면 이제 전파통신 쪽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이제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유비쿼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좀 멀티미디어라고 하면 전자공학에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영상이나 컨텐츠, 바이오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이제 생명에 관련된 기기들이 좀 소형화가 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전자공학에서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의료기기 등으로 해서 이제 전자를 관련돼서 이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전자공학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학 하면 여자가 되게 적을 것 같잖아요. 저도 이제 공대 아름이 뭐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어디 가서 뭐 어디 가세요? 이러면 전자공학과예요. 이러면 그럼 엄청 인기 많겠다. 여자가 조금이어가지고 그러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사실 그렇게
그렇게 여자가 적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저희 학교의 2015년도 입학생 기준을 제가 여쭤봐서 가져온 건데 남학생이 75%면 여학생이 25% 정도 있어서 여자도 굉장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여자가 적을 것 같아서 고민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자공학과에 가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1, 2, 3, 4학년 때 어떤 걸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적어봤어요. 1학년 때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수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 거를 하고 이제 공학설계 입문이라 그래서 이제 공대생이라고 하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거를 발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획서 같은 걸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우는 수업 시간이 공학설계 입문이고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서 이제 컴퓨터 C 언어라고 다들 들어보셨어요? C 언어라고 해서 그 C 언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우는 시간이 있고요. 2학년이 되면 이제 전자공학과로서의 완전 기초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제 뭐 공학, 수학, 회로 이론, 전자기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던 것들이랑 완전 다른 세계여서 2학년 때 되면 이제 좀 많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으로 가면 약간 더 전자공학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약간 세분화된 걸로 들어가서 만약에 내가 이제 통신 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통신, 컴퓨터 통신 이런 과목을 배우고 뭐 반도체 쪽을 가고 싶다 이런 고체 전자 소자, 전자회로 이런 과목을 배우고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가고 싶다 이런 자료 구조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그다음 이제 4학년으로 가면 4학년 때는 이제 본인이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지 어떤 분야가 재밌는지 조금 알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것들을 좀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방송기술 쪽을 하고 싶다 이런 방송기술에 관련된 과목을 듣고 소프트웨어 쪽을 하고 싶다 이런 운영체제 이런 걸 듣고 뭐 자동차 회사를 가고 싶다 하면 자동제어 이런 걸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여기서 SOC 구조라고 하면 이게 시스템 온 칩이라 그래서 칩 안에 들어가는 회로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인베디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안에 있는 회로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이제 인베디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집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수 체계등은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배워야지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배울 수 있는지를 넣어둔 건데 저희 학교 기준이어서 각자 가고 싶은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에 대해서 좀 들어가서 과에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한 번쯤 찾아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에 넣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 과목에 대해서 좀 내용이 궁금하실까 봐서 이렇게 넣어왔는데요.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자공학과를 뭐 진학하는 것까진 그렇다 치고 어디를 졸업해서 가느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던 전자공학이 분야로 나뉘는 거랑 똑같은 거의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전자공학과를 나오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통신 쪽 관련 기업에 들어가거나 컴퓨터 관련 기업, 전자통신기기 개발 기업, 그다음 로봇에 관련된 개발 기업, 그리고 연구소, 뭐 국가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뭐 그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 제가 봤을 때 공대에서는 가장 갈 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다 소형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 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돼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전자공학으로 진학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를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동기들 중에 취업한 사람들한테 조금 물어봐서 가져왔는데 이제 취업해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팀에 계시는 선배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품질팀, 개발팀, 양산관리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만들어질 때 핸드폰 컨셉을 잡는 뭐 기획팀 이런 데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자로서 회사에 들어가면 전자 이쪽은 잘 없는데 장점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여기서 기억에 남았던 말이 이제 여자 엔지니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했는데 남자만큼 했거나 아니면 남자보다 더 잘했다라고 하면 더 눈에 많이 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창의력이 많이 요구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가셨을 때 아웃풋이 충분히 나오면 여자들도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또 임원들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제 뭐 해달라고 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이 전자공학과를 만약에 꿈꾸신다면 열심히 노력하시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전자공학과에 대한 막 그냥 설명 이런 것만 했는데 사실 대학생활은 저는 이제 대학생활은 다 해봤고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앞에 발표한 학생이 뭐 대학교 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전 대학교 생활이 엄청 즐거웠거든요. 4년 동안 사실 대학원을 간 게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학생 생활을 좀 더 즐기고 싶어서 온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맨날 학교 안에 갇혀서 되게 힘들고 학교 집 아니면 학교 학원 독서실 집 이런 식으로만 되게 반복하는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20살 이후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내 인생을 계획해서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더 꿈꾸는 분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차량시스템 연구실에 재학 중인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열렬히 환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부산에서 학교를 나와서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을 해서 2학년 때 기계공학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4학년 때는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이수하고 지금은 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연구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입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섭외된 이유는 지금 미스햇에서 운영 중인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여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대학원생이 다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팀제 지원 사업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자 기계공학도를 대표하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 진로를 선택하는데 좀 제 경험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기계공학부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보이는 레이싱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덕질을 좀 하다가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10팀 정도밖에 참여를 못하는데 우리나라 팀도 없고 선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팬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콘서트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기계공학부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면 사실 학부 때는 전반적인 것을 다 배우기 때문에 세부적인 전공을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세부 전공으로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석사 과정이 지금 진학을 하였습니다. 공과대학에는 이렇게 이거는 저희 학교 기준이에요. 이 정도로 많은 학과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거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과탐을 좋아하는 학생은 이런 학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각 학과에서 멘토님들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네트워킹 시간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공학과 외에는 제가 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괜히 말했다가 다른 학과분들한테 털릴까봐 이거는
네트워킹 시간에 좀 정확하게 들으시길 바랄게요. 그 대신 기계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졸업을 하고 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나머지 그 외에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교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 석사,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 분야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분해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억까지는 안 가고요. 한 3만 개에서 6만 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이 모든 공대의 학문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괜히 기계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차 분야는 완성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부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자동차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철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철판을 가공하는 기계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만드는 분야가 바로 중공업 분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께서 차를 운전하실 때 보면 브레이크 밟을 때 보셨어요? 그냥 밟기만 하면 바로 속도가 줄어들죠. 이게 발로 밟는다고 우리가 진짜 굴러가는 바퀴를 우리 발로 밟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기적 신호를 줘서 걔가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기전자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차를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공장을 지을 때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워플랜트 분야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차를 팔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팔고 만들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선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졸업해서 어느 분야를 가는지 이런 게 학과를 정하는 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당장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커리큘럼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저희 학교 기준이긴 한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2학년 때 배우는 이 기반 역학들이 가장 기반이 되는 학문들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나중에 뒤에 모든 학문들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고체 역학, 연력학 등 뭐 이렇게 역학들이 많은데 우리 과탐 때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질의 상태 변화 배우시죠? 거기에서 물질의 세 가지 뭐뭐 있죠? 네, 고액기,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 이제 학문을 엄청 깊게 배우는 거예요. 고체 역학, 뭐 연력학, 유체 역학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힘과 에너지 물리에서 배우죠. 네, 거기에서 뭐 철수와 영희가 공을 던지고 받고 또 건물에서 떨어뜨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동력학입니다. 움직일 동이에요. 그리고 전기전자 파트도 물리에서 배우고 있죠. 네, 거기에서 뭐 유도전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바로 그게 여기에서 배우는 전기전자공학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탐 때 배웠던 거를 각각 과목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학문으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외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었던 게 기계과는 그러면 물리를 잘하는 학생만 가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대답해 드리자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다 같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짜 뭐 역학의 신 한 명, 두 명 빼고는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 물리를 좋아하는 학생이 오면 즐길 수 있다. 이거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기계과를 포함해서 모든 공대에서는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실습 과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의 매 학년마다 하나씩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2, 3학년 때는 제일 처음에는 1학년 때는 들어가자마자 대포를 만들게 해요. 대포 만들고 2학년 때는 태양열로 물 끓이게 해보고 3학년 때는 로봇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데 4학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4학년 때는 아예 주제를 주지 않고 여기 보이는 종합설계 실습이라고 적혀있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앞서 1, 2, 3, 4학년 때 배웠던 모든 학문들을 너네가 다 이용을 해서 아무거나 만들고 싶은 거 하나 만들어봐라. 졸업작품으로. 이렇게 하는 실습 과목인데요.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설계 실습 과목에서 만들었던 작품으로 특허도 내고 발명대회도 나가고 이러면서 마지막 학기를 굉장히 즐겁게 보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설계 도면이고 직접 만든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역학들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총 5대 역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도 대학교 들어가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문제집 푸는 것처럼 계속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차를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가 차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되게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배웠던 거를 지금 옆에 보면 뭐 유공학, 기구학, 정역학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할 때 다 썼던 학문들이에요.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나 많이 배웠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런 거를 만들려면 여러분 실험할 때 전기전자 실험할 때 직렬로 연결하는 게 병렬보다 원래는 더 밝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험하다 보면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실험을 잘못한 거 맞아요. 배터리가 달아있으면 우리 실험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배터리가 달아있으면 더 약하게 보인다거나 이렇게 실험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실습 과목에 제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론 때는 배울 때는 그냥 몰랐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를 해결하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기계과에 다닌다고 하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계과는 왠지 힘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실습 과목 하기에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약간 프리라이더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뭐 실습 과목을 하면서 망치질, 톱질을 해야 돼서 여학생들이 참여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그 공학이라는 게 과학기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편하게 일을 하려고 그리고 개개인의 어떤 신체적 제약 조건을 극복하려고 점점 발전하는 거잖아요. 100년 전에도 우리가 아니다 100년 정도 아니겠다 몇백 년 전에도 일을 편하게 하려고 지렛대의 원리를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점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그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여기에서 뭐 만드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진짜 내가 손만 대면 기계를 고장내는 마이너스 손이다 이러지 않는 이상 여학생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제가 그 공학 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거를 담당했고요. 만들고 나서 직접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만들기 전에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만들어서 한번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설계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결과고요. 같은 방식으로 제가 졸업 논문도 직접 만들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설계한 게 이런 결과를 내겠다 이런 걸 검증하였고 지금 석사에 진학한 현재에도 이거는 자동차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회로인데요. 이런 회로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뿐만이 아니라 요즘 거의 모든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이런 식으로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학생들의 어떤 신체적 제약 조건 때문에 기계과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는
설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어떤 속도일 때 운전자가 페달을 얼마만큼 밟으면 어떤 정기적 신호를 줘서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런 제어 로직을 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들어가서 입사했을 때 배치받게 될 부서도 어떤 거냐면, 방금 말했듯이 제어 로직을 짜서 그때는 이제 직접 그거를 자동차에 탑재를 해서 제가 시험 운전을 해보고 그게 제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자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학생이라고 해서 기계과에 진학하시는 것을 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경주대회, 이게 제가 진짜 운 좋게 대학생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30명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찰을 할 수 있는 심판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기계공학부에 있고 또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런 점을 어필해서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BBC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지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 오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저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싶어요, 이런 거를 주위에 계속 얘기하고 다니다 보면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되도록 빨리 정해서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고 다닐 것을 권장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제가 이번에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제 커리어를 정리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진짜 취미생활 하나에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지금 대학원에 진학해서 정말 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비슷한 분야에 취업을 할 예정인데요. 좀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학을 고민할 때 너무 주변의 걱정이라던가 그런 편견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과의 여자 대 남자 성비가 어느 정도 보통 되나요? 5대5 되나요? 4대6? 3대 7? 아직도 좀 여자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과에서 공대로 또 공대에서 기계과로, 기계과에서 자동차 분야로 점점 여자 비율이 적어지는 그런 분야로 진출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던 점은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주변의 편견이라든가 시선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기계과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여학생이 기계과를 가서 뭐하냐, 그 팔로 나사 하나도 못 조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자동차를 전공하고 있는 지금도 제가 자동차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아는 건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다 보면 처음에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안 되나? 내가 정말로 할 수가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막상 해보면 뭐 여자든 남자든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기 전에 기계과에 가면 힘들 거다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지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시간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네트워킹 시간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기계공학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온 한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목을 보시면 이공계 성공이라는 단꿈을 현실로 만들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성공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아까 설명에서
들으셨듯이 최초 고등학교 때 문이과부터 고민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있는 회사산업연구소 전임연구원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들이 남들보다는 조금 다르고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발표를 시작을 해볼게요. 2015년 7월 지금 현재 저는 환경공학 박사이고요. 올해 2월에 환경공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멋있죠? 네. 박사 취득을 했고 지금 해사산업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해양과환경과 해양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대학이기 때문에 해양에 특화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양오염 영향조사,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에 기름 오염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가서 기름 오염을 조사하는 그런 총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어땠냐면 문과 계열이었어요.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때문에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나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제가 생물을 선택으로 들었었는데 저는 문과고 역사학자가 될 거기 때문에 생물은 나랑 전혀 관계없는 과목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네 나중에 이과 계열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요 선생님, 저는 역사학과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기를 했었죠. 근데 그 생물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에 갔어요. 네. 그래서 문과였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을 굉장히 싫어했고 저랑 맞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배치표라는 게 있고 선생님이 자를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는 이 자 밑에 있는 학과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역사학과는 저 위에 있었고 저는 역사학과에 갈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국립대학에 가셨으면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과가 환경공학과였습니다. 그때 설명을 해주셨던 선생님이 뭐라 하셨냐면 니는 문과니까 왠지 환경은 수학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환경공학과에 입학을 해보니까 일단 뭐 하는 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거기 뭐 하는 과인지 물 깨끗하게 하고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는 학과겠거니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말처럼 수학과 과학은 잘 못해도 되는 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일반 생물학, 미적분학, 확률 및 통계, 공업수학, 원투, 정력학, 유체역학까지 쭉 공학 계열 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제일 잘 받은 점수가 교양 과목 중에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 하나 A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게 돼요. 나는 이과랑 맞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의 시기가 왔어요.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전과를 해야겠다. 나는 이과랑 안 맞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안에 있는 국제무역경제학부나 해운경영학과 등의 문과 계열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전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무작정 전과를 하면 내가 그 학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앞서서 설명한 분처럼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등등의 기초 과목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1학년 친구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하면 기초에 대한 내용을 다 까먹고 옵니다. 대학교에 오면. 그래서 그 정도로 기초 과목이 굉장히 부실한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랑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전과를 하자라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친구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공부 좀 해보려고 이것저것 이제 시험 기간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좀 가르쳐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모르나? 라고 하더라고요. 자존심 상처받았습니다. 너 한번 이겨주겠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그 학과에서 2등을 하던 친구였어요. 너 한번 이겨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을 내면서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환경기기 실험실이라고 하는 해양오염과 발라스트 처리 장치, 선박 오폐수 처리 장치 등을 개발하는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를 했더니 꽈탑을 하게 됐어요. 네, 멋있죠? 박수! 그래서 이제 한번 꽈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점차적으로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을 하고 나 여기랑 잘 맞는 것 같다. 대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와서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이 윗셋 프로그램을 참가를 한 게 사실은 또 결정적인 제 인생의 변화를 준 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윗셋 프로그램 중에 이 대학원생이랑 이 고등학생들이랑 대학생들이랑 팀을 이뤄서 연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연구 책임자로 4년 동안 연구를 했더니 자기 주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원생들은 교수님들의 지시하에 교수님들이 하시는 연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인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되고 또 고등학생들처럼 비전문가 학생들을 데리고 환경공학에 대한 정보를 주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원 과정 중에 정말 공학도 전혀 모르고 문과생이었던 역사학도가 꿈이었던 저에게 이런 주요 실적들이 남기게 되고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부터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부터 대학교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 강의를 빨리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교육 경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과학교실 선생님부터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작년 9월에는 그 총장님께서 강의 잘했다고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올해 2월에 이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저기 남자들 많이 보이죠? 그래서 저 중에 제가 꽃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어리고 예쁜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실제로 저희 과에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최연소였고 이 졸업식에서도 최연소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정이 남들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환경공학과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고 원래 제가 이과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10년 전에 여러분 또래에 10년 후에 내가 박사학위를 취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이 대학원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전공은 쉽게 말해서 깨끗한 걸 더럽게 인간이 살기 좋게 만드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학과는 지금 현재 대기질이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베이스를 공부를 하는 학문이라면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공학이라는 학문은 베이스가 돈을 벌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환경공학 중에 물을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경제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질을 깨끗하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경제성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토양, 해양, 소음 및 진동 이 정도의 분야가 나눠져 있고 이 대학교 과정 중에는 이 6가지 분야를 대부분 다 다루고 대학원에 갔을 때 내가 뭘 세부 전공을 할 건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석박사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학문들이 크게 수질오염 분야랑
폐기물 분야랑 해양오염 분야 3가지 정도 제가 다루고 있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내가 뭘 연구할 것인가, 남들보다 내가 뭘 연구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서도 영도라고 하는 섬에 있고요. 영도라는 섬 안에 조도라는 섬에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 섬 위에 있는 캠퍼스가 한국해양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양대는 뭐 해기사 양성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해양광 관련 분야들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는 이 중에 해양 분야 중에 선박 안에 있는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다는 우리에게 땅입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에요. 지구 표면의 71%가 바다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동식물의 80%에 해당하는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양 자원들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다 중에서도 앞으로 새로운 신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항만 해운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해양 물류 루트 개발이라든지 해양 자원 분야라든지 아니면 해양 관광, 해양 에너지, 그리고 해양 공간, 해양 플랜트 분야들이 앞으로 지금 현재 육지에 있는 분야보다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을 토대로 연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네, 어째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진학 지도를 해주시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과에 갈 것인지 설정하고 꿈을 꿔서 그대로 나가면 가장 좋겠지만 저처럼 원래 내가 설정하려고 했던 그런 분야는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시작하면 그 또한 나의 진로를 설정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이런 해양 분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 발표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쵸? 서울은 굉장히 더운데 해양대학교는 굉장히 덥지 않아요. 그 대신 태풍이 오면 학교를 못 갑니다. 네. 태풍이 오면 학교가 휴강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면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마지막 시간은 빨리 마쳐야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